안녕하세요. 알고리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배열에 대한 배치 중에 2차원에 대한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행중심이냐 열중심이냐라고 하는 거를 2차원 배열에 대한 것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차원 배열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그거를 일반화되는 것까지 해서 배열에 대한 얘기를 종료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3차원에 대한 얘기 볼까요? 3차원 이 배열 정리하는 거니까 이미 이제 그 전에 다 하셨던 분들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3차원 배열 이것도 마찬가지 행중심과 열중심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행중심에 대한 거를 하는데 이 배열에 대한 이 모습을 처음부터 이 주기억 장치에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거를 예를 중심으로 할게요. 그래서 면이 4개가 있고 그중에 하나의 면에는 3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2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면의 개수, 이게 행의 개수, 이게 열의 개수다. 그러면 이걸 실제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면이 4개가 있으니까 여기 4개의 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면에는 행이 2개로 되어 있으니까 열이 2개로 되어 있고 행이 3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면의 0번이라고 하고 1번의 면이고 2번의 면이고 3번의 면이다. 그래서 인덱스는 다 항상 0부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행과 열로 표현되고 여기는 이 행과 열에 대한 이름은 쓸 필요 없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왼쪽 위쪽에 있는 게 0번 면의 0번 행의 0번 열이죠. 그 다음에 이게 0번 면의 2번 행의 1번 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상단이 이게 3번 면이고 0번 행의 0번 열이고 여기에 3번 면이고 그 다음에 이 그 2번 행이고 1번 1번 이 그 열이 된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 행중심으로 넣었을 때 주기억 장치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건 누구든지 다 알겠지만 0번 면에 0번 행에 0번 열이다. 이게 알파라고 하는 시작 위치다라고 하는 가정해 보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1에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라고 하는데 이 행중심과 열중심이 했을 때 면이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이거 면은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편의상 행중심, 열중심 얘기하는 것이지 이 행중심의 경우는 항상 이 뒤쪽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값이 변화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0번, 0번, 그 다음에 그 하나의 행에는 몇 개 열이 있냐면 2개 열이 있죠. 그래서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 값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2에는 그 다음엔 2개 그 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시 이 그 행에 해당되는 위치 값이 바뀐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3에는 k에 0에 그 다음에 이그 1에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알파 플러스 4에는 k에 0에 그다음에 몇 개 그 행으로 되어 있냐면 3개 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2까지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원위치 0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5에는 k에 0에 2에 1 이렇게 해서 이 그 하나의 그 면이 다 구성됐죠. 0 여기까지 다 구성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1번 면에 0번 0 이렇게 되죠. 0번 행에 0번 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K의 1번 그다음에 0 0. 1번 면에 0번 행에 0번 열. 이게 알파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이 위치값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걸 그 수식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지금 인덱스 값만 알고 있다면 첫 번째 면에 이 값이 i0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i1번은 이제 행이고 한 면에서 그다음에 i2는 이 그 하나의 행에서의 그 열이다라고 했을 때 시작 위치 값은 알파 플러스니까 요게 더해져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의 면인데 보면 이 면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와 같이 6개 공간이 늘어나요. 6개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과 열의 곱셈에 해당되는 거다. 따라서 이게 몇 번째 이 면이냐에 따라서 행과 열에 해당되는 거만큼 곱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와 같이 이 하나의 그 행을 이루게 되는데 그 행에서는 이와 같이 두 개에 해당되는 이 면이 그 열이 곱해져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이 그 행이다라고 한다면 열의 개수가 더해지게 되고 곱해진 다음에 더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그 열의 위치가 곱해지면 더해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이 행중심일 때 그 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중심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해보자라고 합니다. 열중심에 해당되는 걸 해보게 되면 뭐가 바뀌면 되냐면 이 부분만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워 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처음에 거는 똑같겠지만 그래도 혹시 시작하는 거니까 바꾸는 게 좋아서 자, 제일 먼저 K에 여기가 시작되는 건요 알파는 되겠어요. 알파 플러스 1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아까는 오른쪽 값이 바뀐다 그랬죠. 이것도 바꿔야 되겠네요. 네, 이건 열중심에 대한 거를 볼게요. 열중심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번 열중심. 네, 열중심은 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부터 이 오른쪽으로 이동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값은 이 부분이 면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1번 면에 0번 행에 0번 열. 그 다음에는 면이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으니까 2번 면에 이 같은 위치의 행과 열. 그 다음에 이 3번 면에 같은 행과 열.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왼쪽 값이 다 바뀌었으니까 다시 왼쪽 값을 0으로 환원시키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값을 하나 이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0 이렇게 시작된다. 그래서 이것도 왼쪽부터 시작하니까 1번 면에 1번 행에 0번 열. 그다음에 2번 면에 1번 행에 0번 열. 자, 이런 식의 그 수식이 만들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럼 이와 같이 지금 박스로 쳐 있는 이 행중심에 대한 거하고 이 반대로 돼 있어서 이제는 이 I0, I1, I2와 같은 걸로 됐을 때 수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별 내용 없이 이제 이
행중심의 경우는 이 뒤쪽의 값 가지고 다시 말해서 면이다 그러면 행과 열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행이다 그러면 이 열에 해당되는 개수에 대한 거에 따라 한다면 그건 왼쪽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보면 돼요. 그래서 i 0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더해지면 되는 거고 i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 행에 대한 거를 나타내는데 그 행은 몇 번째 면의 수와 관련되느냐라고 하는 면의 개수를 곱해 줘야 된다. 여기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면의 개수만큼 이 곱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니까 4개가 곱해져 가지고 더한다. 네, 마지막에 이 그 열에 해당되는 건 다시 말해 열에 해당하는 가장 오른쪽 부분에 가 있겠죠. 따라서 이 그 면과 그다음에 행의 개수를 곱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기 왼쪽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값이 곱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수식이 산출되는 걸 해서 3차원 배열에 대한 거를 한번 짚어봤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거에서 일반화 해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를 일반화 한번 해보자. 배열이 이제는 이제 그 n차원 배열이다라고. 그래서 전체 크기가 S0개가 있고 S1 해서 최종 Sn-1까지 구성되는 이런 이 배열에서 첫 번째 행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위치는 0, 1 해서 i n-1이다라면은 주기억 장치의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를 찾아보자. 그럼 시작 위치가 알파라고 하는 시작 위치에 들어간다라면 i 0이라고 하는 거는 이 뒤에 그 자기 오른쪽 부분에 있는 것들의 최대 크기를 다 곱해줘야 된다라고 했겠죠. 따라서 S1 곱하기 S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해줘야 되냐면 Sn-1까지 곱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덱스가 I1번 인덱스의 경우는 다시 그거의 오른쪽에 해당되는 것. 따라서 이거는 S2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S2, S3 해서 Sn-1까지. 이와 같은 과정을 쭉 거치다 보게 되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가 나오겠죠. 그게 I, n-1이다. 여기다 곱하기 1을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겠지만 곱셈 형식으로 본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두 번째 열중심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내보자. 그러면 마찬가지 I0, I1 자 이거 좀 이렇게 위치라고 하는 걸로 써야 될 것 같아요. I0, I1 해서 IN-1까지의 요거의 실제 위치 또는 이렇게 화살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3차원에서 봤듯이 이번에는 왼쪽에 해당되는 크기들을 보라고 그랬죠. 따라서 I0은 가장 왼쪽에 있는 인덱스니까 그냥 곱해진 거 없이 더해주기만 하면 되고 I1이라고 하는 인덱스의 경우는 다시 왼쪽에 있는 것들에 해당되는 최대 크기들을 다 봐야 되겠죠. 이게 1번 인덱스는 여기 있으니까 I0에 관련된 다시 말해서 그게 크기 그게 S0개다라고 얘기했어요. I2와 관련된 거는 왼쪽에는 두 개니까 S0 곱하기 S1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의 경우는 S0 곱하기 S1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Sn-2개까지 곱해진다. 이렇게 해서 행중심과 열중심에 해당되는 거에 이 그 전체 위치값을 산출해 주는 걸 해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수식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표현법, 시그마를 쓴다든지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이 배열에 대한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 시간에는 희소행렬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까지 안 해도 또 이제 자료 구조 뭐 대단한 형태는 아니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희생열 말씀만 드리면 이 대부분의 배열의 원소값이 0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다. 그럼 대부분 다 0이니까 0이 아닌 것만 골라서 쓰는 것이 메모리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표현법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메모리가 줄겠구나라고 하는 걸로 실전에 내가 이제 만약에 그런 업무에 투입됐다면 하시게 될 거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이제 진도를 나가서 연결 데이터에 대한 걸 보죠. 연결 데이터에 대한 표현. 이걸 linked list다. 과거에 이제 나왔던 초창기의 언어 중에는 linked list가 안 되죠. 가장 먼저 나왔던 프레임 언어가 포트란이라고 하는 언어죠. 그 포트란이라고 하는 언어는 과학기술용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식 표현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C 언어에서는 뭐 3의 4승을 한다든지 하는 게 그렇게 써 편리하게 돼 있지 않죠. 지수승을 나타내는 거. 근데 이 포트란어는 그런 표현법들이 좀 더 편리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컴파일러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표현되는 언어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연결 데이터라고 하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방법은 제공해 주지 않았다. 이제 자료 구조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포인터 타입이라고 하는 게 안 돼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점 발전해 가지고 오면서 파스칼이라는 언어도 있었고 알고라는 언어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그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자료 형태가 항상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도 자료들을 엮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링크드 리스트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이그뭐 포트란이나 코보라는 언어 이후에 나온 언어들에서 그래서 IBM에서는 PL1이라고 하는 언어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언어인데 그런 데들 많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려면 연결 데이터 하려면 나 다음은 누구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순수한 데이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그 다음에 다음에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저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놓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는 만약에 데이터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면 여기는 포인터라고 하는 거를 넣어준다 이제. 그래서 이 위치라고 하는 거는 다음 데이터의 위치예요. 자기 위치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노드의 모습이 되는 거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그냥 이 그 논리적인 어떤 모습이죠. 물리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불연속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료를 표현할 적에 A라고 하는 자료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 A 다음에는 B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가는데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들어가는 수도 있다 이거죠. 세 개의 자료가 있다라면 시작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만 어디서부터 자료가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이런 노드들 이렇게 찾아가다 보게 되면 결국은 더 이상의 그 자료가 불필요하다, 끝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슬래시를 표현하는데 이 부분이 보통 널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C 언어의 경우에 널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언어는 nil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널이라고 하는 거는 C 언어에서는 이 백슬래시 0으로 표현되는 언어가 될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불연속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연결 데이터다라고. 자, 이건 자료구조 시간에 했던 하나의 예인데 그렇다면
그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하죠. 이 보통 이제 그 시작 위치에 대한 걸 뭐라고 이름을 많이 쓰냐면 제일 앞쪽이다 해서 헤드라고 하는 게 나타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2라고 하는 값이 있고, 그다음에 1 다음에 2, 그리고 3, 그리고 맨 마지막. 자, 이런 식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뭐냐면 노드에 대한 어떤 구조를 갖다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드에 대한 구조를 정의하기 위해서 C 언어에서는 struct이라고 하는 structure라고 하는 어떤 걸 쓰게 돼요. struct. 또 언어에 따라서는 structure가 아니라 record라고 쓰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게 C 언어의 요게 다는 아니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객체지향원에서는 structure이 이런 말을 안 쓰고 class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 그 각 노드의 이름이다. NOD라고 썼는데 요거는 노드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아니라 이름이다라고. 여기 보게 되면 앞쪽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정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포인터니까 포인터는 보통 이 별 표시로 많이 나타내죠. 그래서 별 표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와일드 캐릭터를 쓸 때도 별 표시를 쓰고, 또 저희 그 포인터를 쓸 때도 별 표시 쓰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별 표시다라고 하는 거를 이 와일드 캐릭터가 아니라 포인터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거기에 이름을 데이터가 또는 1, 2, 3, 4 같은 정수값이 들어가는 거, 이 부분을 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고, 이거는 next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도록 하자 이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 두 개의 구분자로 돼 있죠. 정수 부분과 그 다음에 포인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포인터로 구성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포인터를 따라간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이 모습에 대한 걸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한 걸 명시해 줘야 된다. 첫 번째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쓸 거니까 이와 같이 변수 선언을 해주게 되죠. 하나의 구조체라고 하는 건데 구조 모습인데 하나의 덩어리 모습인데 거기에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쓸 거다. 그리고 거기에 자료는 정수값만 저장할 거다. 포인터인데 포인터는 이렇게 쓰죠. next라고 하는 이름으로 쓸 건데 포인터를 쓰기 위해서 여하지 별표시를 쓰고 이 next라고 하는 변수 값을 따라갔을 때 구조체의 모습은 이렇게 생긴 구조체가 나오더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노드라고 하는 모습, 이름의 구조체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면 되겠다. 요거 선언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빼고 메인만 가지고 한다면 일단 변수가 몇 개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일단 헤드 노드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헤드 노드가 가리키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의 노드 모습이 되죠. 따라서 헤드는 그 뭘로 써야 되냐 포인트라고 하는 걸로 쓴다. 이렇게 쓰게 되면 헤드 그 자체인데 헤드가 가리키는 걸 가지고 얘기하겠다. 헤드가 가리키는 거에 따라갔을 때 모습은 이런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노드라고 하는 형태의 그 구조체가 나오더라 이거죠. 이 뒤에 또 뭘 쓸지 모르니까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생긴 1번이 들어가는 이런 노드를 똑같이 헤드라고 써도 되는데 false라고 하는 걸로 써보자라고 한다면 false라고 하는 이러한 제그 변수를 쓸 거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false라고 하는 변수와 가리키는 부분. 그리고 네,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 메모리 공간을 malloc 또는 caloc이라고 하는 거에서 필요한 양의 다시 말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거가 정수가 들어가면 정수만큼의 공간을 받아야 되고 실수로 자료를 저장했다면 실수만큼의 공간을 더 늘려던 줄이던 어떤 형태로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포인터에 해당되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만큼의 공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공간 크기를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3칸이 필요해요. 2칸 반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면 프레임 짜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그래서 메모리 할당이 필요한데 크기는 이 정도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구조체 모습을 알려주면 구조체만큼의 메모리를 산출을 컴파일러가 하라 이거죠. 그래서 요만한 크기의 이 메모리를 결정해서 크기를 결정해서 메모리를 배당해 주고 그 메모리 배당해 준 거를 뭘로 바꾸냐 하면 포인터 타입으로 다시 바꿔 주는데 어떤 형태의 포인터 타입으로 바꿔 주느냐 스트럭 그다음에 노드라고 하는 모습의 걸 해준다. 따라서 여기 false라고 하는 데는 같이 별 표시를 붙이지 않게 되겠죠. 그럼 head라고 하는 거하고 false라고 하는 거하고는 같은 포인터를 같은 노드를 가리키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쓸 적에는 false라고 하는 데다가는 포인터 타입일 때는 화살표를 쓰게 C 언어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false의 데이터 부분에는 어떤 값을 쓸 거냐면 1이라고 하는 걸 쓸 거다. 그리고 false라고 하는 거에 이 next에는 그 다음 거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기가 second라고 하는 이름의 거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second라고 하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second 위치를 한번 또 다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을 second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그 변수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 똑같은 요 부분과 똑같이 이렇게 노드라고 하는 거에 포인터 타입을 써주시고 메모리를 배당받고 그 다음에 크기를 배당받고 여기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쓸게요. 이런 식의 걸 가지고 세컨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배당이 된 걸 저장해 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면 되겠다. 따라서 여기도 세컨드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설계가 되는데 제가 여기에 이 프린트하는 부분들은 생략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포인터 타입에 해당되는 걸 해봤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저희 그뭐 노드를 하나 삽입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노드가 포인터를 하나 갖고 있는 경우에 노드 삽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죠. 기존에 여러 개의 노드들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연결 구조체가 있을 때 노드 하나를 삽입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이 그 왼쪽에 다시 말해서 헤드가 가리키는 거 위치에다가 삽입할 거니까 첫 번째 노드 앞에다가 삽입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처음 위치에 삽입하는 경우를 가지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헤드가 이걸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 다음 걸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고 해서 맨 마지막에 이 부분 이렇게 됐죠. 그리고 뭐를 하나 하려면 이와 같이 삽입 대상이 있었어요. 삽입돼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3, 4, 뭐 해서 100까지 있었고 여기 2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려고 그런다. 삽입 대상을 순서대로 집어넣었을 때 이런 모습이 됐을 적에는 삽입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2라고 하는 값이 제일 앞쪽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3이 들어가고 4가 들어가고 해서 맨 마지막에 100이라고 하는 값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헤드가 3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헤드가 2를 가리키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삽입 대상에 해당되는 이 포인터는 누가 가리키겠느냐면 예를 들어서
C라고 하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요게 뭐를 가리키게 만들면 돼요? 3을 가리키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그 C라고 하는 거에 next라고 하는 부분에 요 이름을 요걸 next라고 쓰도록 하고 이걸 갖다가 정수로 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쓰도록 하겠다 이거죠. 물론 이건 포인터고 정수다. 자, 아까 요거 좀 반대로 썼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cnex에는 헤드가 가리키는 부분이 3이었으니까 헤드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헤드의 포인트 값을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이걸 가르쳐 주게 바꿔줘야 되니까 헤드 값을 다음 단계에서는 C라고 하는 걸로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줄줄이면 이 하나의 이 그 노드를 가장 왼쪽 또는 첫 번째 위치에다가 삽입하는 하나의 이제 그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노드와 노드 사이 그걸 갖다가 그냥 편의상 중간 위치에 삽입하는 경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헤드 노드가 가장 첫 번째 걸 가리키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어느 정도 가다가 노드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번 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널 이렇게 여기에 삽입을 하려고 하는 그 노드가 C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A라고 하는 노드가 있는 것 다음 위치에다 삽입하려고 그래요. 삽입 전은 그런데 삽입 후에 이렇게 삽입하려고 하는 삽입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헤드 노드가 가리키는 건 똑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A가 가리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A 다음에 있던 노드가 있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30이 있었다라고 20이 있었다라고 여기가 25였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 25, 여기는 20, 여기는 30. 그러면 노드가 같이 20은 25를 가리키게 만들고 요거를 잘라서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리키게 만들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25 다음에는 30을 가리키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게 지금 C라고 하는 포인트가 요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이 C의 next에는 C라고 하는 거에 next 포인트에는 뭐를 가리켜야 되냐면 A가 가리키고 있는 다음 30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가리키는 거가 아니라 A 자체가 아니라 A가 가리키는 거 다음 거 값을 포인트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는 A의 다음 위치죠. 초록색 부분이죠. 이걸 갖다가 AN next라고 하는 부분에다가는 뭐를 가리키냐면 C를 가리키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것도 두 줄로서 이 그 중간 위치 삽입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남았다면 가장 끝부분 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포인터 되어 있는 것 다음에다 삽입하려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위치. 마지막 위치 삽입한다는 얘기는 헤드 노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널이라고 하는 포인트로 가리켜 있어. 맨 마지막을 A라고 하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삽입 대상이 C라고 하는 게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고 여기가 뭐 20인데 여긴 25라고 하는 값을 넣으려고 한다. 이게 삽입 대상이다. 그리고 삽입 후의 모습은 헤드가 있고
중간에는 변화가 없겠죠. 20이 있고 그다음에 헤드 여기가 25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가르쳐 주게만 하면 되죠. 2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노드의 포인터가 25를 가르쳐 주게 될 테고 마지막 25 부분은 그 포인터 부분을 널로 바꿔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C라고 하는 노드가 가리키는 부분은 변화가 없을 테고 A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주 쉽죠. 요거는 이 첫 번째 A라고 하는 노드의 next 부분이 널이었는데 여기다가는 뭐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C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C의 노드 그 25가 있는 노드의 위치값에 대한 걸 넣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C라고 하는 노드의 next에는 끝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널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면 된다. 자, 요거로써 이 그 다 두 줄씩 됐죠. 삽입해 주는 거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냥 삽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불필요한 노드들을 삭제해 줘야 되겠죠. 실제 삭제하고 나면 주기억 장치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free라고 하는 어떤 이 그 운영 체제에서 정해 주는 음, 기능을 활용해서 메모리에서 완전히 삭제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 하냐면 가비지 컬렉션 또는 가비지라고 얘기죠.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부분들이 메모리에 막 남아 있다 이거죠. 그거를 추가해 가지고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여기서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이 삭제해 주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해 왔으니까 노드 삭제에 대한 것까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제 노드 삭제하는 것까지만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이 알고리즘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 부분도 나눠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위치에 이 노드를 삭제한다. 다시 말해서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 만약에 10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15가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다. 그맨 마지막에 널. 이게 헤드였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거하려고 한다라죠. 그럼 삭제 후의 모습은 15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어떤 100이었다라는 100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헤드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는데 헤드라고 하는 변수가 바로 요거를 가리키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노드는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그거 자동적으로 사라졌다는 가정하에서 또는 이제 뭐 메모리가 워낙 커서 그거 메모리에 있는 거를 확실히 지우는 것까지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헤드가 가리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초록색으로 쓸게요. 네, 헤드가 가리키는 부분은 다음 헤드로 바뀌어야 되겠죠. 헤드 다음 거. 그래서 헤드가 가리키는 거에 다음 거다라고 이렇게 써도 되죠. 또는 이렇게 쓰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해서 B라고 하는 데다가 이 헤드라고 하는 거에 next 값을 하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헤드에다가 B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근데 가능하다면 짧게 하는 것이 더 좋고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지금 박스 쳐준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추천해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그걸 갖다가 그냥 편의상 중간 위치라고 부르자야죠. 중간 위치에 노드를 삭제해 보자. 자, 헤드가 있고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30, 그 다음에 35, 그리고 40, 맨 마지막에 100 이렇게 돼 있는데 뭐를 제거할 거냐면 이거를 제거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삭제 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삭제 후에는 이 헤드는 그대로 위치고 자 이거 지울게요. 삭제 후의 모습은 헤드가 가리키는 부분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한참 가다가 30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40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100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 포인트가 40을 가리키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위와 같은 거를 하기 위해는 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가리키고 있는 것 다음 거를 제거하려고 한다. 이죠. 그러면 A가 가리키는 것 다음 거니까 방법은 일단 이거를 B라고 하는 걸로 알던지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노드를 알아야지 삭제 대상의 위치를 알겠죠. A 다음 걸 삭제할 거니까 A 다음 거의 위치는 B라고 하는 게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B 다음 거가 이 그 A에서 바로 가르쳐 줘야 되겠죠. 따라서 C라고 하는 변수 하나 더 써서 B에 next 하게 되면 이로써 B로서 C라고 하는 포인트가 갈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A라고 하는 노드의 다음 거에다가는 C라고 하는 걸로 바꿔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걸로 끝이다. 그래서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 모습을 삭제하기 위한 모습은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위치에 노드 삭제해 주는 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위치에 노드를 갖다가 삭제해 보자. 자, 그러면 이게 헤드 노드가 있고 헤드 노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전에 A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 이게 B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리키는데 널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자, 삭제 대상은 요게 삭제 대상이다 이거죠. 그러면 삭제 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삭제 후의 모습은 이게 만약에 100이라고 하고 이게 110이었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100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처음에 노드가 이게 2라고 하는 값이었었다면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 이것만 널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A라고 하는 노드가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A의 next 부분 이거를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널로 바꿔주면 끝이다. 초록색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그 노드 중에 노드가 이 그 포인터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한 걸 봤어요. 자료 구조 시간에는 다중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서 링크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 이 포인터 타입이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해봤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거 포인터가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정리하는 의미니까, 갈 길이 아직까지 머니까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단 포인터를 갖고 있는 이 연결 구조체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써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뭐를 또 좀 정리할 거냐면 스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스택과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큐라고 하는 거는 줄을 쓰는 모습인데 어떻게 그 줄을 서고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 장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좀더 더 진도를 나가서 추리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하면 일단 이 자료구조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한 정리는 끝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달 안에 가능하다면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진도는 나가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연결 구조체에 대한 얘기는 오늘로써 정리 한번 해봤으니까 혹시 저희 자료 구조 시간에 필기했던 자료라든지 기억나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다듬어 보시고 만약에 자료 구조 수업 내용을 다시 보시고 싶으면 제가 메시지는 보내드렸지만 이와 같이 유튜브에 이걸 보시게 되면 1학기 수업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했던 수업 내용을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 저 혼자 했던 수업보다는 전 세계에서 뭐 유명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강의 자료들 많으니까 그 부분에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일본어, 중국어 다 있으니까 그쪽에 가셔가지고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또 국내 자료도 있으니까 일단 자료 구조에 대한 것들을 다른 사이트 참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